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지 좀 효율적인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순서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메인 매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자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하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홈택스에서 자료 수집이 대부분 일어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홈택스에서 수집하는 그런 방법들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해요?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컴퓨터죠. 컴퓨터는 기본 전제가 사람이 세팅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흔히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회사 등록이나 이 회사 등록에서 중소기업이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죠? 중소기업을 체크를 해 놓으면 그게 세무조정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때는 기본 환경 세팅을 잘 해 놓으셔야 된다. 우리가 그 스크래핑을 하는 그런 절차를 공부를 할 텐데 스크래핑을 하려면 그 환경 설정을 미리 세팅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 등록을 어떻게 하고 환경 등록 사항들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우리가 도매업을 주업이에요. 도매업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품 매출이 기본 매출 계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매입 계정에 주된 그 매입 계정은 상품이 매입 계정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매출 계정에 주된 매출 계정은 제조 매출로 세팅을 해놓는 게 우리가 업무하는데 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매입 계정은 원재료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환경 등록 회계에서 그러한 세팅을 먼저 해놓고 업무를 하시는 게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자료를 입력을 하는 첫 단계로 기본 환경 설정들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자료를 어떻게 입력을 할 건지 거래처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뭐 엑셀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종이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든지 엑셀로 받은 자료를 활용을 해서 엑셀로 업로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원클릭 텍스에서 스크래핑을 한꺼번에 해서 일괄 스크래핑을 해서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 그래서 내가 수치한 자료가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자료 입력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그 자료를 입력을 하면 업무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입력을 하고 나면 뭐예요?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그 신고 과정에서 우리가 부속 서류들을 작성을 할 텐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제대로 해놓으면 그게 프로그램에서 이제 자동으로 끌어오는 그러한 과정들을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료 입력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세금 계산서를 메인 매출 전표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하면 그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표적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끌어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좀 보면 입력을 제대로 하게 되면 신고서하고 부속 서류가 자동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작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해서 홈택스 등에서 스크래핑을 해온 자료들이 업로드가 자동으로 됩니다. 분계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하고는 다른 게, 예전에는 세금계산서나 전표들을 직접 보면서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래처의 업무 파악하는데도 조금 수월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를 내가 보고 입력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라는 게 좀 체득하는 시간이 좀 빨라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홈택스에 있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가 그대로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동일한 거래처인데 상품 구입한 게 있을 수 있고 원재료를 구입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일한 거래처인데 하나는 동일한 카드 전표인데 그 가맹점이 동일한 카드 전표인데 하나는 직원들이 회식한 그 회식비고 하나는 거래처 접대비,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 직원을 만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서 가맹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로드한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보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만 업로드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 그냥 끝났다 이렇게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들을 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입력 단계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그냥 업로드만 하면 그걸로 끝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로드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업로드된 내용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개정 과목을 제대로 그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가 담당하는 그러한 거래처들의 특성들이나 뭐 제조업이냐, 도매업이냐, 혹은 뭐 소매업이냐, 뭐 전자상거래업이냐, 뭐 약국이냐, 의원이냐, 뭐 다양한 업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고 대상 거래처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자료 요청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한 거래처 현황표를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처음 어느 정도 경력자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새로 이쪽 세무회계 사무소에 와서 하면 그 상사들한테, 사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전수를 받아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종이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수기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거래처에서 줘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홈택스에서 줘야 할 수 있는 거는 전자세금계산서일 뿐입니다. 그죠? 종이세금계산서, 뭐 법인이다 그러면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다 전자세금계산서일 텐데,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번에 종이세금계산서 받으신 게 있으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세금계산서 줬는데 왜 너 신고 안 했어? 뭐 이런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됐다,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법인 책임인 거죠. 자기들이 발급 안 한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종이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가 세금 계산서, 종이 세금 계산서 몇 장 줬고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영세율과 관련된 그러한 인보이스나 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그 오픈마켓 매출 자료, 요즘에 이제 전자상거래들이 많다 보니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신용카드 매출 자료, 현금 영수증 자료, 그리고 판매 대행 오픈마켓 자료, 매출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만 그 실제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전자상거래 업종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매출, 오픈마켓 매출을 잡는다든지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배달 앱들이 있죠, 그죠? 그러한 그러한 오픈마켓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그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사이트들에서 그 매출 자료를 분명히 좀 수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홈택스 자료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개인 신용카드가 있었다, 신용카드 전표가 있었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이런 건 안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제 대상이다라고 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게 유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드 전표 일일이 보면서 가맹점 사업자 번호 놓쳐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 기본 전제가 홈택스에서 자료 수집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이제 홈택스 자료를 스크래핑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그죠?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한 내용들, 법인 카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우리가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특히 홈택스 아이디, 비번 뭐 이런 것들도 다 받아야 되고요, 그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안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 뭐 이런 것들도 조회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홈택스 자료를 조회해서 활용하는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예정 고지세액이나 확정 신고 때 우리 거래처들이 예정 고지세액이 얼마인지 그런 걸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하면 좀 수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 뭐 이런 것들은 월별 합계 금액으로 우리가 그 조회를 할 수가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 번째는 이제 홈택스 우리가 이용을 할 때 세무 대리인으로 로그인을 해서 거래처별로 그 예정 고지세액이 얼마였는지 세금 계산서 건별 내역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수정 세금 계산서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홈택스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거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정보라는 게 굉장히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정보를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취합을 할 수 있는지, 수취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신규 이쪽에 세무회계 사무소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그게 가장 키포인트다.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나 그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자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홈택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출 실적 명세서도 우리가 예전에 제공받지 못했던 것들인데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도 그러니까 수출 실적들을 옛날에는 그 거래처에서 보고 거래처에서 BL 선화증권 받아오고 뭐 해가지고 선적일자도 판단을 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관세청에서 이제 넘기는 자료겠죠. 국세청으로 그 자료들이 넘어온 자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업무가 굉장히 수월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8페이지에 있는 사례 연습을 통해서 세금계산서 입력과 합계표 마감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8페이지, 49페이지에 걸쳐서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양이 많죠. 근데 이제 엑셀로 업로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그 실무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거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다. 엑셀 업로드한 결과가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해서 나타난 그 결과와 동일하다. 그 자료를 수집하는 거 방식만 다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과 관련해서는 작성 일자가 쭉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들이 있네요. 품목을 통해서 이 회사는 세무사랑이라는 회사는 상품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실제 거래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동일한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상품을 판매한 게 있을 거고 제품을 판매한 게 있을 거다. 이런 전제로 보면 거래처한테 물어보고 상품 매출이 어떤 것들이냐 혹은 제품 매출이 어떤 거냐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주석을 보니까 1번은 세액이 없는 거네요. 그죠? 공급가액만 있다 이런 얘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보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다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석 같은 경우는 발급일자가 4월 15일이네요. 이거는 작성일자를 보니까 3월 말일자인데 그죠? 주 경기에 2,87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끊었습니다. 그죠? 근데 4월 10일까지 발급을 했어야 되는데 발급일자가 4월 15일이다. 그러면 지연 발급 가산세액의 대상이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이제 그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을 전제로 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예제로 다룬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249페이지에 보면 매입 계산서도 쭉 열거가 돼 있네요. 그죠? 보니까 주석상 첫 번째 별표를 보면 커머스에 1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커머스에서 품목을 보니까 나눔 세트고요. 보통 쭉 품목들을 보니까 원재료, 그 다음에 상품 구입한 것들도 있네요. 우리는 상품을
구입해서 파는 도매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품목들을 보면 회사 고유의 회사가 다루는 그러한 품목들로 뭐 영어가 되어 있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기재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처에서 좀 그런 구분들은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제조업만 한다든지 혹은 뭐 도매업만 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일괄적으로 우리가 상품이든 원재료든 그 한쪽으로 몰아서 계정을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특히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원재료나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지출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그죠? 그래서 다양한 품목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나눔 세트니까 이거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 거래처에 대한 명절 선물이다. 이거는 거래 징수를 10% 당해서 10%인 10만 원을 거래 징수를 당했지만 매입세 공제 못 해주겠다. 왜?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해라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보면 개별 화물에 30만 원짜리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네요. 운반비의 성격입니다. 운반비인데 상품 배송 관련 운반비다. 상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운반비다. 상품 원가로 처리해봐라. 뭐 이런 취지로 읽히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세관 3월 7일자 세금계산서를 보면 인천세관이 있네요. 그죠? 3천만 원짜리 원재료 수입하면서 수입 세금계산서가 되겠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뭘만 입력을 해라. 부가가치세만 입력을 해라. 그죠? 공급가액은 이게 수입 원가가 원가하고 공급가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는 과표는 실제 우리가 수입하는 수입 원가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액만 회계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월 8일자로 KT 통신비겠죠, 그죠? 통신비 이거는 보니까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네요, 그죠? 법인 카드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법인 카드로 통신비를 그 결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법인 카드로서 신용카드 지출 내역들을 조회해서 업로드를 한다라고 하면 이 신용카드 통신요금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중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통신비나 뭐 이런 것들 전화요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인 카드 결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체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매입세 공제 받지 않으려면 그죠? 그 다음에 3월 10일자로 운송료가 있는데 이 운송료는 원재료 수입과 관련된 운송료다. 원재료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취급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다음에 뭐 기장료 있고 임차료도 있고요, 그죠? 3월 30일자로 그다음에 3월 31일자로 5번을 보면 백조에 2,480만 원짜리 이거는 주석사항을 보니까 발급일자가 4월 15일이네요. 이것도 지연 수치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들인 거죠. 세금계산서 목록 이거를 어떻게 업로드를 하느냐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회계에 기타 매입 매출 전송 이쪽에서 우리가
엑셀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자료를 올리기 해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체가 품목이 상품, 제품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 분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 보니까 제품 매출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 회사는 제품 매출이 규모가 더 크니까 환경 등록에 그 기본 매출 계정을 제품 매출로 바꿔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입은 원재료로 해놓고 있고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전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전송 탭에서 그 매입 매출 전표로 보내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를 누르면 매입 매출 전표로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금까지의 과정이 뭐예요?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한 그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이쪽에서 세금계산서들을 쭉 그 불러오는 그런 과정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지 이제 이 그 엑셀로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엑셀 서식에 맞게끔 좀 소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죠? 아까처럼 엑셀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세금 계산서 이 엑셀 서식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작업들을 선행 작업을 해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기타 메인 매출 전표 이쪽에서 분계 설정도 하고 뭐 매입 같은 경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임차료로 분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메인 매출 전표에 전체 다 업로드를 해놓고 그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3 들어왔네요, 그죠? 메인 매출 전표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특이한 것들이 있는지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왔죠, 그죠? 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다. 이 영세율 구분을 해놔야지 기본적으로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끌어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서류 번호 여기서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속 그 수출에 대한 부속 명세서인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발급 명세서에 끌어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주 경기에 대한 그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그죠? 그러면 주 경기 3월 31일자 이거에 지금 발급 일자가 4월 15일이니까 가산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편 집계해서 가산세 입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가산세 입력하면 이게 지연 발급이 되겠네요. 그죠? 3번 선택을 하면 가산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키를 누르면 이 전표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어 있는 겁니다라는 게 표시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과 관련해서도 매입 자료 올리기, 기타 이쪽에서 그죠? 기타 전표 입력에서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전송을 활용을 해서 매입 자료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기왕에 이 매입 자료에 대해서도 소팅을 해 놓은 거죠, 그죠?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매입 세금 계산서 업로드 서식을 여기 보면은 엑셀 서식 내려받기 있죠. 이 서식을 받아서 이 서식에 맞게끔 그 세금 계산서들을 소팅을 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제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한다 그러면 그런 작업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다 홈택스에서 소팅을 끌어온다, 스크래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올 거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분계 설정 위에 전표 처리, 분계 설정 이런 탭들이 있죠. 분계 설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매출은 제품 매출, 매입은 원재료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분계를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죠?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 처리를 하면 보면은 상품도 원재료로 입력을 할 거고 보면 뭐 관리비도 원재료로 입력을 할 거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분계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원재료로 일괄해서 메인 매출 전표로 보내놓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그 계정 과목을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주된 매입 내용이 뭐냐, 원재료가 많다 그러면 원재료로 일괄해서 분계 설정을 하고 전표 처리를 한 후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을 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전표들을 메인 매출 전표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매입 자료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왔고. 이거는 상품인데 원재료로 돼 있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상품으로 이렇게 하나씩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백두와 관련돼서는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가산세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발급 일자가 4월 15일이니까 지연 수치 가산세가 되겠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그죠? 가산세 지연 수치 가산세 7번이 되겠습니다. 매입이니까 그죠? 지연 수치 가산세. 그러면 좀 그 대상 금액과 공급가액과 가산세율이 적용이 돼서 그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가산세액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운반비 5월 25일자로 개별 화물 지금 상품에 대해서 우선은 상품에 대해서 원재료로 처리한 계정 과목들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러면 뭘 활용을 해요? 이 상품들을 전체로 선택을 해서 계정 과목 코드를 바꿀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계정 코드가 153인데 뭘로 146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코드 변환이 완료가 됐고요.
이것도 상품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죠? 아까는 여기까지 일일이 하나씩 바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재료, 이 관리비도 뭘로 바꿔요? 건물 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 수입한 거에 대해서 수입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 부가세 300만 원만큼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대변에 이 1로 해서 부가세만큼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 기장료도 원재료가 아니라 수수료 비용 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통신비도 통신비로 계상이 돼야 될 거고요. 이 운송료, 항공물류와 관련된 운송료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4번을 보면 원재료 수입 관련된 운송료다. 그러니까 원재료의 그 취득 부대 비용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건 그대로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눔 세트 이 100만 원짜리는 접대비잖아요. 그죠? 접대비인데 지금 과세 세금 계산서 매입분으로 51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홈택스에서 일괄 스크래핑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거 그냥 업로드 했으니까 그냥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불공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54 불공으로 바꿔주면서 그 불공 사유가 뭐냐?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죠.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바뀌어 있죠. 그죠? 그러면 813 접대비, 그 다음에 대변에 253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된다. 이 운반비는 뭐예요? 개별 화물에 대한 운반비는 상품과 관련된 운반비네요. 그죠? 이거는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지 된다. 회계 원칙상으로. 근데 실제 여러분들 그냥 운반비, 운송료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운반비로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많죠. 원칙적으로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기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253페이지에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계정 과목 수정이나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업로드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쭉 그 제시되어 있는 그러한 교재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하고 제가 유도한 그러한 방법대로 연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매출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합계표가 집계가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끌어와지면서 그죠? 부가세 신고서상에 01, 03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새로 저장을 이렇게 불러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그 내용들이 매출, 매입 합계표상에 끌어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마감 합계도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 부가세 그 업로드하는 엑셀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타 전표에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전송해서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하는 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스크래핑 과정을 전 시간에 이제 엑셀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메인 매출 전표 세금 계산서 관련된 부분을 업로드하는 걸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전표 입력에서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이쪽을 들어가면 개별 업로드죠, 스크래핑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클릭 텍스, 기타 데이터 연동 기타 이쪽에서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로 들어가게 되면 일괄해서 일괄이라는 거는 매출, 매입 둘 다 전부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뭐 개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개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씩 업로드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매출 세금 계산서 하나 업로드하고 매입 세금 계산서 입력을 하고 뭐 이런 얘기죠. 이 거래처에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 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월 달 거를 조회를 해서 국세청의 이제 프로그램 세무사랑 프로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그 자료들을 지금 끌어온 겁니다. 끌어왔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메인 매출 전표에 업로드하기 전 수정할 거는 여기서 수정할 거는 여기서 수정하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처 계정별 원장들을 쭉 보니까 다 상품 매출로 끌고 왔네요. 그죠? 상품 매출로 지금 다 끌고 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품 매출하는 회사인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제품 매출로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유형 일괄 변경, 분계 일괄 변경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혼합으로 매출 제품 매출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입 계정은 수수료 비용으로 했네요. 매입 계정 같은 경우는 제품이니까 제품 매출이 있으니까 원재료로 그 다음에 상대 계정은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는 상품 매출이었잖아요, 그죠? 제품 매출로 쭉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처별로 뭐 소팅을 해가지고 어느 1번 거래처부터 5번 거래처까지는 상품, 6번부터 10번까지는 제품 매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를 여기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홈택스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전표를 메인 매출 전표에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를 메인 매출 전표 조회를 해보면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제품 매출로 해서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거래처 별로 소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있네요, 그죠? 매출 그 부가세가 없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두 개 정도 있네요. 그러면 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그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세율 구분,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 2, 3, 4 뭐 서류 번호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세율 구분,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우리 작성을 할 텐데 그쪽으로 끌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매출과 관련해서는 매입보다는 조금 조작하는 게 수정 변경하는 게 좀 수월하기는 합니다. 그죠? 제품 매출이냐 상품 매출이냐 혹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딱 있으면 유형을 딱 보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네라고 판단이 되면 보여지면
뭘 달라고 해야 됩니까? 구매 확인서나 내국신용장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뭐 다른 수입 세금계산서 매입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가 뭐 홈택스에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아서 볼 수도 있지만 거래처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구매 확인서 없이 만약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산세의 리스크. 요즘에는 뭐 거의 가산세가 없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자, 이렇게 매출과 관련해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스크래핑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도 업로드를 해볼게요. 매입과 관련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를 조회를 해보고 국세청 홈택스로 쭉 들어가서 지금 거래처의 매입 자료들을 쭉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런 거래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매입 같은 경우는 기본이 뭘로 돼 있어요? 지금 상품으로 돼 있죠, 그죠? 상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임대료나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일반적인 상품 매입, 원재료 매입이 아닌 거죠, 지금, 그죠? 다른 것들은 우리 회사는 제조 회사인데 상품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분계 일괄 변경해서 혼합 원재료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일괄해서 바꾸게 되면 원재료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매입 매출 전표에 보내고 추가적으로 또 계정 과목들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매입 매출 전표 조회를 해보면 거래처들에서 그 거래처들로 매입한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매입, 과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소팅을 해가지고 거래처별로 이런 것들은 뭐 수수료다, 뭐 이런 것들은 원재료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요. 그죠? 뭐 운반비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을 뭐 그 거래처별로 소팅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관리사무소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원재료로 돼 있는 거를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 그죠? 청소비 뭐 이런 것들도 원재료가 아니니까 계정 과목을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바꿔야 된다.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보니까 수입 세금 계산서가 있네요. 그죠? 이 수입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도 그 부가세만큼만 세무 그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죠? 인위적으로 그 내가 바꾸지 않아도 프로그램에서 좀 회계 처리를 매당 매입금 부가세만 회계 처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해졌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면 그 업로드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이게 과세 대상인지 매입세 공제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원재료가 아니라 통신비나 뭐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임차료로 바꾼다든지 렌탈료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작업을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만약에 매입세 불공제 항목이다라고 하면
매입세액 불공 54번으로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 전제는 매입세액 공제로 과세로 끌어올 거니까, 그죠? 그런 추가적인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옛날에는 손으로 막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업로드하고 입력하는 거는 순간이잖아요.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업로드하는 거는. 근데 업로드한 그걸 가지고 그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수정 변경하거나 거래처별로 하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산서와 관련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4페이지 보면 계산서 합계표 제출,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하고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현장에서는 그 거래처들은 계산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뉘앙스를 보고 이걸 세금 계산서 얘기하는 건지 진짜 순수한 계산서를 이야기하는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자, 275페이지에 보면 세금 계산서도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있듯이 계산서도 전자 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자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전자세금 계산서와 동일하게 모든 법인 면세 사업자는 전자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총 수익 금액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 전자적으로 발급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나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계산서 매출 매입 계산서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합계표를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계산서 합계표 같은 경우는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제출을 하면 되겠죠.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을 하면 오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280페이지에 보시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 문제를 통해서 엑셀로 업로드하는 거 그리고 그 스크래핑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를 끌어와서 업로드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이라는 회사가 그 1분기에 매출 매입 계산서 발급한 내역이 있나 보네요. 그죠? 보니까 이번 자료를 보면 계산서 발급 내역 당사는 주 경기와 상품 납품 계약을 하고 중국에 소재하는 상하이사를 통하여 동상품을 납품했다. 면세 매출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없다라고 가정한다.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보니까 매출이 3월 10일 날 작성일자로 해서 계산서를 발급을 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세율 공부를 한다든지 좀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할 때 공급 장소가 어디냐? 공급 장소가 지금 중국에 소재하는 상하이 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주식회사 경기라는 회사하고 우리하고 납품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공급하는 애는 중국에 있는 상하이다. 국외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무상으로. 근데 이제 세금 계산서 막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그 과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서 발급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 수취 내역도 있네요. 보면 지식산업센터 관리비, 뭐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에 한약재
뭐 이런 원료 구성이 되는가 보네요. 원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한번 참고해봐라. 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공제율 104분의 4를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 매출, 계산서 매입 매출 자료를 기왕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죠? 기타 매출, 예를 들어서 매출 계산서 내용을 보면 세팅을 업로드할 뭐라 할까요? 내용을 기재를 해놨다, 세팅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매입 계산서 한번 보시면 매입 계산서 내역을 엑셀 서식에 맞게끔 지금 소팅을 해 놓은 겁니다. 교육비, 뭐 한약재 관리비 뭐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이 엑셀로 업로드를 하려면 이러한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소팅을 해 놓은 엑셀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이쪽에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서, 매출 계산서죠. 그죠? 매출 계산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경기에 5천만 원짜리 계산서 발급한 내용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분계 설정을 제품 매출로 할 건지 상품 매출로 할 건지 혹은 원재료로 할 건지 상품으로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상품 매출이었죠. 상품 매출. 그러면 401 이런 식으로 분계를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전표를 메인 매출 전표에 보내면 전송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3월 달에 들어오겠죠. 그죠? 면세 매출로 3월 10일로 이 거래가 업로드가 엑셀로 업로드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자, 매입도 마찬가지겠죠. 매입도 기왕에 엑셀 자료를 해놓고 그죠?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세 건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분계 설정을 해서 이거를 원재료로 보낼 거냐 아니면 뭐 관리비로 통일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을 할 거니까 그대로 원재료로 뭐 전표를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조회를 해서 들어온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2월 달도 있네요. 그죠? 2월 달과 3월 달에 전표 입력한 거니까 이 세 가지가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면 회계 처리를 계정 과목을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교육비가 교육비로 발이오로 선택을 해서 계정 과목을 바꿔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한약재, 이 원재료가 의제 매입세 공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적용 코드에서 우리가 6번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으로 하든지, 그죠? 이렇게 해야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제 재활용을 활용을 해서 의제 매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4%로 바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꿔지죠. 그죠? 여튼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업로드를 계산서와 관련된 업로드를 하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그러면 291페이지까지 뭐 엑셀 자료로 업로드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292페이지부터 그 사례들이 있죠, 그죠?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2페이지에 계산서 매출 매입 계산서 그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이 그 재무회계 기타 전표 입력 이쪽에서 일괄 개별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걸 봤고 이번에는 데이터 연동 기타 이쪽 원클릭 텍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해서 계산서하고 매입과 매출 둘 다 한번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5월 달 것만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쭉 조회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끌어오고 있는 거죠. 매출 계산서, 매입 계산서가 있으면 매출 계산서는 지금 없네요. 그죠? 우리 회사는 과세 사업자 주된 게 그래서 매출은 없고 매입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끌고 와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상품으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원재료다 혹은 뭐 다른 뭐 주요 그 계정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비가 뭐 많이 차지한다, 뭐 이렇다면, 근데 뭐 우선 상품 계정으로 해놓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을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전표 처리를 해서 전표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메인 매출 전표에 보낸다 이런 얘기죠. 메인 매출 전표에 보내놓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5월 달에 들어온 거죠. 그죠? 이 들어온 메인 매출 매입 자료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면세 매입 자료들 여기서부터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면세 매입 면세를 클릭을 해서 이쪽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괄해서 이거는 관리비다 뭐 예를 들어서 관리비로 일괄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코드 변경을 해서 지금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거를 뭘로 837 이걸로 건물 관리비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면 4개 코드를 변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정 과목들을 하나씩 거래처별로 소팅을 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품목별로 바꿀 수 있다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면세 대상이면서 우리가 그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서 의제 재활용 이쪽으로 확인을 의제 매입해서 그 의제 매입세 공제 여부를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원재료로 일괄해서 바꾼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쫙 끌고 오면, 그죠? 원클릭 텍스를 통해서든 재무회계 기타 전표 입력에서 끌어오든 홈택스 자료를 끌고 와서 뭐예요? 업로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끌고 온 자료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회계 처리가 엉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과 관련된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부가가치세에서 영수증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수증이다라고 하면은 문방구에서 구입하는 그 영수증 있죠. 그걸 많이 간이영수증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부가세법이나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 영수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도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98페이지에 보면은 영수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부가가치세 등을 따로 적지 않은 그러한 약식 계산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영수증에는 기본적으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신용카드로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이 카드 전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영수증에는 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다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 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가 열거가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자들끼리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죠? 근데 공급자가 사업자인데 최종 소비자들한테 어떤 재화나 서비스,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상대방, 최종 소비자들한테는 세금계산서를 굳이 발급하지 않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도 된다라고 그런 예외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부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한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를 전가를 시키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금계산서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만 발급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여기에는 간이과세자도 포함을 해서 간이과세자 중에서 이런 업종들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카드를 발급을 하면 된다. 첫 번째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그다음에 여객 운송업, 입장권 발행해서 영위하는 그런 사업, 극장 이런 데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들이 소비자들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그죠? 전문가들이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사업자인 개인과 거래를 했다.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한다든지 양도세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들은 이렇게 됐고, 그죠?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뭘 해야 된다?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큰 틀에서 영수증 발급 대상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수증만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자들을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업종들, 음식점이다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도 있고요.
영수증을 기본적으로 카드 단말기가 있잖아요. 그죠?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영수증만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다라고 타이틀을 적어 놨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반드시 영수증만 발급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니까 세금계산서 이러한 사업자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다. 그래서 미용, 욕탕, 목욕탕 뭐 이야기하는 거죠. 미용실, 미용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미용실은 카드 단말기나 현금 영수증을만을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혹 예전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연예인들 그 같은 경우엔 미용실 하나 한 달치씩 해서 미용실에서 세금계산서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거 다 토해냈죠. 왜냐하면 미용실 자체가 영수증만 발급을 하게 돼 있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자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용사업자들,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뭐 버스, 일반 시내버스, 시외버스, 철도 뭐 이런 것들 다 여객운송업이죠. 화물운송업이 아니라 여객운송업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 다 택시 사업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사업자들은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안 된다. 입장권 발행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사업자들, 이런 극장 뭐 이런 데들, 뮤지컬 극장이나 뭐 이런 데들이 있죠. 무슨 놀이공원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입장권 발행을 하는 사업자들이죠. 그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데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줬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사업자들로부터 영수증, 신용카드로 받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신용카드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그런 업종들 있죠. 미용, 욕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운송, 여객운송업, 그 다음에 입장권 발행 용역, 이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는 간이과세자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간이과세자 중에서 얘들은 무조건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위에서도 무조건 영수증만 발급한 거죠. 이러한 업종들은 무조건 간이과세자든 일반 과세자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간이과세자 중에서 위에 있는 뭐 소매업이나 뭐 있죠. 소매업, 그 다음에 음식업, 뭐 이런 그런 숙박업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혹시라도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들은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그 해당 처음 시작하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첫 과세기간에 한해서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의무 발급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4,800만 원 미만 사업 간이과세자다, 신규 사업자다 그러면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 영수증만 가능한 발급 가능한 기간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로 정리를 해보죠. 22년 공급 대가가 1억 원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이때는 8천만 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은 뭐예요? 1억 400만 원 기준으로 간이과세 판단을 하지만, 자, 어쨌든 일반 과세자로 동일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 갑은 공급 대가가 6천만 원, 그 다음에 을은 4천만 원으로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수증만 발급이 되느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갑은 7월 1일부터 올해, 그죠? 23년도 공급 대가가 6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에 미달하지 않죠. 4,800만 원을 4,800만 원과 1억 400만 원 사이, 이 사이에 있는 간이과세자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한 업종을 제외한 간이과세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8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올해 7월 1일부터 1년간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서식이 301페이지에 나와 있죠. 보통 최종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이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을 하게 된다. 우리가 카과나 현과 뭐 이런 걸로 전표 입력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그 내용이 끌어와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2페이지 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집계표를 뭐 조회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서술을 해놨습니다. 303페이지에 우리가 그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을 조회를 할 수 있죠, 그죠?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을 확정을 하는 방법을 사례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 이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용카드나 제로페이 매출을 우리 그 이전 강의에서 조회를 해봤어요. 그죠? 뭐라 할까? 그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 수집 자료의 범위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다라는 거 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용카드 매출, 제로페이 매출은 포스 단말기, 그러니까 뭐 음식점이다라고 하면 음식점 사업주가 포스 찍잖아요. 소비자들이 밥 먹고 나서, 그죠? 그 포스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을 이쪽으로 끌어와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휴대용 단말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자 본인의 그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 이쪽으로 끌어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업자의 매장 내 포스 기기 등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한 것들, 그 벤사를 통해서 카드 매출이 얼마다라는 게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결제 대행 매출, 이거는 카드 매출하고 현금 매출, 건별 매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매출들이냐면 오픈마켓 매출들이에요. 그래서 오픈마켓, 배달앱 등 판매 대행 회사들, 판매 결제 대행 회사들,
뭐 G마켓, 뭐 11번가 뭐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런 데서 국세청에다가 주는 자료들입니다. 거기에는 카드 매출도 있고 건별 매출도 있어요. 현금 매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이 판매 대행 매출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현금 영수증 매출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현금 영수증 매출을 빼고 카드 매출하고 건별 매출만 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 마켓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해서 매출이 일어났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국세청 자료에 현금 영수증 매출로 별도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현금 영수증 매출에는 결제 대행 회사, 판매 결제 대행 회사에서 준 현금 영수증 매출분이 있고 포스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포스상의 현금 영수증 매출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여 있죠,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나 이런 오픈마켓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건별 매출을 구분해서 확정 짓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 약간은 좀 어거지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을 확정을 시켜야지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4페이지에 있는 사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사례 문제 그리고 전표 입력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료를 수집을 했더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런 자료들이 도출이 된 거예요.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이 2천만 원으로 조회가 됐습니다. 이거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대행 결제 매출 이게 1천만 원으로 우리가 조회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천만 원에는 건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을 통해서 카드로 긁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도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 뭐 이렇게 수집이 됐다 이렇게 보면 이거가 기준이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거래처의 음식점 우리 사업자의 포스상 매출을 정리해 보니까 포스상의 신용카드 매출이 2천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이 3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건별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긁지 않고 순수하게 현금 내시고 식사하신 분들 이게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하고 국세청 자료를 서로 혼합을 해서 매출을 확정을 시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음식점이 아닌 뭐 다른 소비성 재화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품을 뭐 오픈마켓, G마켓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파는 그러한 판매 대행 회사 오픈마켓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매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자체의 단말기를 통해서 나타난 매출인 거고, 이거는 오픈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진 매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매출 G마켓에서는 400만 원이 카드 매출이다라고 우리가 G마켓 뭐 혹시 아이디 비번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막 조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는 거래처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거래처가 G마켓에 아이디 비번으로 들어가서 요번에 매출이 얼마다라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아이디 비번 알려주고 니들이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래처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G마켓 들어가서 보니까 카드 매출이 400, 현금 영수증 100만 원, 그 다음에 건별 200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1번 가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오픈마켓에서 카드 매출로 확정된 게 6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600만 원. 이 600만 원 하고 현금 영수증 보니까 200만 원 이렇게 확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자료를 믹스를 해보면 국세청 자료는 2100, 5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보다 적게 신고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세청에서 파악한 포스 상의 매출 2천만 원 이거는 이제 칼과로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매출이 드러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픈마켓을 통해서 1,000만 원이 그 판매 대행 매출이다라고 그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판매 대행 매출 국세청에서 조회한 거는 카드 매출하고 건별 매출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포스상에 있는 매출 2천만 원은 어차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오픈마켓에서 수집한 자료들 있죠. 여기 카드 매출이 400, 200, 이 600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 매출이 600이 픽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400은 뭘까? 나머지는 건별이겠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400만 원이 건별이다. 이 두 개 합쳐가지고 국세청에서 제시한 1,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을 확정을 할 거예요. 국세청에서 조회해 보니까 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포스상의 매출은 얼마예요? 포스상의 우리 가게의 포스상의 매출이 300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픈마켓 자료를 보니까 현금 영수증이 200 있네요. 그러면은 500만 원이 200, 5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오픈마켓 매출에서 현금 영수증이 200만 원이고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500만 원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이 둘 중에 하나를 확정을 하는 거죠. 이 오픈마켓에서 200만 원으로 제시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200만 원은 오픈마켓에서 나타난 현금 영수증 매출로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고 포스상의 현금 매출액이 300만 원으로 파악을 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픽스를 하면 됩니다. 그죠? 이 사례에서는 포스상의 현금 매출액을 현금 영수증 매출을 아까 맨 위에서 제시한 300 그죠? 이 300을 픽스를 해놓고 나머지 200만 원이 오픈마켓 거 아니야? 이렇게 추정을 한 거인 거고 그 반대로 오픈마켓에서 현금 영수증 매출을 200으로 추정했으니까 그러면 포스상의 현금 매출이 300이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추정이라는 말을 하냐면 이 300하고 오픈마켓의 200하고 합치면 이 500 딱 떨어지네 이러면 좋은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이 국세청의 자료하고 오픈마켓이나 포스상의 현금 영수증 매출을 합치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픽스를 해놓고 나머지를 현금 영수증 매출로 잡아주면 되겠다. 매출을 확정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매출 전표에 메인 매출 전표에 포스상 카드 매출 2천만 원 입력하고 오픈마켓 카드 매출분 입력을 하고요. 현금 영수증 매출. 그 다음에 나머지 600만 원이 현금 영수증 현금 매출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 원 6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건별 매출 그죠? 건별 매출 400만 원 하고 그죠? 그다음에 역으로 추정을 해서 포스상 파악한 현금 매출 200만 원도 전표 입력 건별로 입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40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합쳐서 600만 원으로 건별 매출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문제를 통해서 어떤 거를 확정을 하느냐,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를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픽스를 한다, 확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그 303페이지에 있는 그 사례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정리를 해보시면 해석도 달아놨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